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 과학의 기초 중에서 중단원 2단원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리량들 중에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 배웠는데요. 물리량을 단위를 이용해서 수치로 표현한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측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측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인 측정 표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측정을 배웠으니까 신호를 측정하여 정보로 바꾸는 과정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측정과 측정 표준입니다. 측정부터 살펴보죠. 측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물리량을 단위를 이용하여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측정이라고 한다 했죠. 예를 들어 물의 부피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물의 부피는 컵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물의 부피와 같은 물리량을 수치로 나타내는 행위를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물리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값을 측정값이라고 하는데 측정값은 이 세 컵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와 뭘로 표현돼요? 맞아요. 숫자와 그리고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값의 특징 중에 측정 도구에 따라서 측정값의 정밀도가 달라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대략 3.5cm 정도의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이 자의 눈금의 최소 길이가 1cm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나무 막대기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측정값이 대략 3에서 4cm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의 최소 눈금이 0.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나무 막대기의 길이는요? 그렇죠. 3.5cm에서 4cm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3에서 4 사이 이만큼이 오차요. 오차가 1cm고요. 여기에서는 오차가 0.5cm죠. 그래서 측정되는 이 최소 눈급, 즉 측정 도구에 따라서 이 측정값의 오차 그리고 정밀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오차 때문에 유효 숫자를 이용하기도 해요. 유효 숫자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나무 막대 길이를 3.5cm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 있는 이 3.5cm에서 3까지는 매우 정확한 값입니다. 3까지는 이 나무 막대기의 정확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이 정확한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5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 막대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면 3.5가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부정확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한 값들과 부정확한 값 하나를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을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오차들 때문에 측정값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앞서 배운 유효 숫자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정값을 대강 나타내는 거예요. 어림에는 반올림, 짐작, 논리적 추론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반올림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4라는 숫자를 반올림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를 보죠. 소수점 첫째 자리의 수가 4 이하이면 우리는 버림을 이용하죠. 그래서 3.4에서 4를 버려서 3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3.8은 어떨까요? 3.8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가 5 이상이니까 우리는 올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8을 올려서 4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짐작 보겠습니다. 짐작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상자의 전체 높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자 하나의 길이를 대략 1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쌓아 올린 상자 전체 높이는 얼마일까요? 맞아요. 1cm 상자 4개니까 4cm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짐작은요, 내가 실제로 측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의 높이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대강 계산하는 방법을 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작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우리는 이 상자의 높이를 일정하다고 가정해야지 이 전체 높이를 4cm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짐작에는 반드시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추론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와 그리고 곤충의 몸집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곤충 몸집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시대와 5번 시대 때 곤충의 몸집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산소 농도를 이용하면 알 수 있겠죠. 산소 농도가 5번 시대가 4번 시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몸집은 5번 시대가 4번 시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물리량을 측정하고 다른 물리량을 추론하는 방식을 우리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의 종류들 이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까지가 측정의 정의와 그리고 측정값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측정 표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측정 표준은 용어의 정의가 단위의 정의와 매우 좀 헷갈리기 때문에 단위와 측정 표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측정 표준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물리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컵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은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이상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양이죠. 그래서 기준된 양이기 때문에 컵을 단위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측정 표준은 뭐냐면 단위를 컵으로 사용하긴 할 건데, 부피를 측정할 때 그러면 컵의 모양이나 크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의논하는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컵의 정의를 뭐라고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컵을 정의할 때 컵의 모양은 뭐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컵을 할 것인지 이런 컵을 할 것인지, 혹은 이렇게 절반만큼 따라 놓은 것을 한 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득 따라 놓은 것을 한 컵을 할 것인지 등등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측정 표준의 정확한 정의를 좀 볼게요. 물리량을 측정할 때 단위를 어떻게 정의 혹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표준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4가지 다 쓰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측정 도구가 측정 표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측정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측정 체계, 그리고 표준 물질 등등이 측정 표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의 부피를 측정할 건데,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야. 이 컵이 측정 표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 도구가 측정 표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은요,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측정할 거야 라는 것이 측정 표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측정 체계인데, 측정 체계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 컵과 같은 단단한 도자기류를 사용한다고 약속을 하자. 자, 이것을 측정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표준 물질이 뭐냐면 기준 단위만큼의 양을 가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한 컵만큼 물을 따랐을 때 이 컵에 담긴 물을 표준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정확히 1m가 되는 자를 구해왔을 때 이 자가 바로 표준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리량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컵을 계속 예시로 들었는데 이 한 컵의 표준 물질이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다른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물을 이 정도로 채웠는데, 그러면 이 물의 부피는요, 여기에 있는 표준 물질인 이 컵에 담긴 물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이 물량의 정확히 절반이니까 이것은 이 물의 부피는 0.5컵이라고 정의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와 측정 표준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위는 기준이 되는 양이고요, 측정 표준은 이 기준을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측정 표준의 변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와 그리고 현재 기본량들의 측정 표준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과거 기본량을 다룰 건데 기본량들 중에서 시간, 질량, 그리고 길이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입니다. 시간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세크, 초를 뜻하죠. 그래서 1초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시간의 측정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은요, 과거에 지구의 자전주기 이만큼을 1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불규칙적이고 단위는 여러분 기준이 되는 양이니까 고정된 값이죠. 그래서 불규칙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표준은 저지가 되었고요. 자, 질량 보겠습니다. 질량은 단위가 뭐죠? 맞아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kg을 정의하는 것이 질량의 측정 표준이 되겠죠. 100금 1리터 한 금으로 만든 분동의 질량을 1kg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동의 질량이 변해요. 그런데 단위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저지가 되었어요. 자, 다음으로 길이입니다. 길이의 단위는 뭐죠? 맞아요. 미터죠. 그래서 1m의 정의를 내리는 게 길이의 측정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처음에는 북극의 적도까지의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의했어요. 하지만 측정 기술에 따라서 1m의 길이가 계속 변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변하니까 이 내용은 측정 표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m의 정확한 길이를 가진 미터 원기를 이용하여 1m를 정의하는데, 자, 이 미터 원기가 바로 앞서 우리가 배웠던 표준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단위만큼의 양을 가진 물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미터 원기 역시 온도에 따른 열 팽창 때문에 미터 원기의 길이가 변하니까 측정 표준을 쓰기는 부적절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본량의 측정 표준 가볼게요. 앞서 배웠던 과거 기본량의 측정 표준에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양 자체가 불규칙적이거나 미세하게 변하는 등 양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르러서는 기본량의 측정 표준을 정의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양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절대 변하지 않는 양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물리상수는 절대 불변하는 참값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리상수를 이용해서 기본량의 단위를 현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본량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하는 물리상수 역시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상수 7가지 잠깐 보고 와볼게요. 우선은 세수의 원자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전하량, 빛의 속도, 볼츠만 상수, 시간 효능,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 상수들을 이용해서 기본량의 단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기본량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뭐예요? 맞아요. 세크, 초죠. 이 1초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 상수는요, 세스 원자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얼마 정도가 될 때를 1초라고 하자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길이 보겠습니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고요. 1m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상수는 빛의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관계식으로 풀어서 써볼게요. 자, 여러분,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관계식에서 모두 단위를 추출해 볼게요. 길이의 단위 아시다시피 미터입니다. 미터는, 자, 시간의 단위는 세크죠. 세크 곱하기, 자, 속력. 이 속력은 빛의 속도를 넣어 볼게요. 빛의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빛의 속도를 이용하면 1m를 정의할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이 빛의 속도로 몇 초만큼 이동한 거리를 1m로 하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m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 미터 빼고 전부 다 약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크 값이 약분되어야 돼요. 자,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빛의 속도에 뭐가 포함이 되면 돼요? 맞아요. 세크라는 단위가 포함되면 되겠죠. 이때 초를 단위로 갖는 물리랑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는 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를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1m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m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류 가볼게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1암페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상수는 기본 전하량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관계식 써보도록 할게요.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하량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은 전하를 띠는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를 띠는 입자의 개수가 바로 전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추출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류의 단위 암페어라고 했어요. 암페어는 여기 전하량에는 기본 전하량을 넣어줄게요. 기본 전하량 곱하기 시간의 단위 세크, 초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본 전하량을 이용해서 1암페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기본 전하량이 얼마가 될 때를 1암페어로 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암페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세크가 약분되어야 돼요. 이 초가 날아가야 되니까 기본 전하량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세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초를 단위로 갖는 물리량은 뭐예요? 맞아요. 시간이죠. 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1암페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하량을 이용하고 시간이 먼저 정의되어야지 1암페어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질량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1kg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 상수는 플랑크 상수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 1kg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구하냐면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들 각각을 단위로 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너지의 단위 어떻게 구하죠? 자, 에너지 하면 우리 운동 에너지 떠올리라고 했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의 단위 나와야죠. 킬로그램 나와 주시고요.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인데 그것을 제곱하니까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요 플랑크 상수 그대로 써주시고 진동수 써주면 되겠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세크분의 1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세크 약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킬로그램 빼고 나머지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세크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kg의 정의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 플랑크 상수가 얼마가 될 때 1kg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kg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모두 약분되어야지 여기에는 킬로그램만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초를 단위로 갖는 물리량인 시간, 그리고 미터를 단위로 가는 물리량인 길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오른쪽 그림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kg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플랑크 상수가 필요하고요. 1kg을 정의하기 전에 이 시간과 길이, 시간은 여기 있고요. 시간, 그리고 이 길이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지 1kg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볼게요. 자,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켈빈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상수는 볼츠만 상수 스몰 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이랑 헷갈리니까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1켈빈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계식이 있는데 에너지와 온도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E는 2분의 3 KT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K가 볼츠만 상수인데 이거 헷갈리니까 시그마라고 하고요. 이 3은 3차원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단순하게 그냥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크다라는 수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물리량들의 단위를 추출해 보죠. 자, 에너지의 단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의 완전 제곱으로 구했죠. 자, 그래서 이 값 써오면요, 자,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으로 구했고요. 자, 이 값은 N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온도의 단위 켈빈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켈빈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주면 되겠죠. 자, 켈빈은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이만큼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1켈빈은 이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볼츠만 상수가 얼마가 될 때 1켈빈으로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켈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단위들이 모두 약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볼츠만 상수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단위가 킬로그램인 물리량인 질량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단위가 초인 시간이 포함되어야 되고, 단위가 미터인 길이가 포함되어야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켈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볼츠만 상수라는 물리 상수 도입을 해야 되고, 볼츠만 상수에는 질량, 시간, 길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질량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지 우리는 이 온도를 정의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물질량 보겠습니다. 물질량의 단위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몰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어요. 사용하는 관계식은 몰수의 정의인데, 자, 몰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아보가드로 수 분의 입자의 개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몰은 입자 개수가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몰의 정의가 이거니까 이 값이 1이 되어야지 1몰이 되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뭐가 되어야 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어야지 이 친구가 약분이 되면서 1몰일 때 입자의 개수가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이 정도라는 거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별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1몰은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도 볼게요. 광도는 단위가 칸델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칸델라는 용어의 근원이 캔들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촛불에서 초가 좀 밝으니까 이 광도의 단위를 칸델라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1칸델라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 상수는 시감 효능이라고 해서 KCD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시감 효능과 관련된 관계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시감 효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시감 효능은 일단은 관계식부터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복사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복사도분의 광밀도로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가운데에 촛불을 하나 둡시다. 촛불이 있고, 그리고 이 촛불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 이 1m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가 있고요. 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1m인 구가 이렇게 하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촛불에 있는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서 여기는 구 전체에 도달할 건데, 우리는 이 구 전체의 면적 중에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만큼을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시감 효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전체 빛의 양 중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빛이 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빛이 초록색 빛 또는 노란색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에 들어오는 전체 빛의 양 중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초록색 또는 이 노란색 빛의 양의 비율을 시감 효능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구에서 이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전체 빛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복사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특정 빛, 여기서는 초록색 또는 노란색 빛이죠. 자, 이런 초록색 빛의 양을 우리는 광밀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빛의 한 줄기 있죠. 이 한 줄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세기의 단위가 바로 칸델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이 값들을 좀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시감 효능의 정의는요, 여기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전체 이 빛의 양,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이 촛불의 양, 복사도로 했죠? 이 촛불의 양에 대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 초록색 빛의 양, 이것을 광밀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비율을 시감 효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 각각의 물리량들을 단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간 효능 이렇게 등장해 주시고, 이 값은요, 복사도의 단위는 1률 단위 와트를 씁니다. 와트분의 광밀도의 단위는 루멘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러면 이 루멘이라는 단위를 조금 더 분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광밀도라는 것이 여기 이 1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이 초록색 빛의 양을 의미하니까 이 하나의 빗줄기의 에너지 세기에다가 이 전체 면적을 곱하면 이 전체 면적에 이 면적에 들어오는 이 초록색 빛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줄기에 해당되는 빛의 세기 칸델라 여기 적어 주시고요. 자, 이 값은요, 자, 루멘은 칸델라 곱하기 그리고 이 면적 값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 면적은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입체각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입체각은 뭐냐면 이 구에서 이만큼의 면적 1제곱미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 각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구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을 때 면적이 1제곱미터가 되게 하는 이 각도를 입체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체각의 단위는 스테라디안이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이 스테라디안 자체가 이만큼 1제곱미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 한 줄기의 빛의 세기에 면적을 곱하면 되니까 면적을 찾는 게 스테라디안이죠. 그래서 입체각 스테라디안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와트를 또 풀어서 써볼게요. 자, 1류는 어떻게 정의한다라고 했죠? 1류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죠? 이때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초고요. 에너지의 단위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세크의 3승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써주면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3승 분의 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이 칸델라 값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는 어떻게 구하더라? 시간 효능 KCD 곱하기 세크의 3승 곱하기 스테라디안 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시간 효능을 이용해서 1칸델라를 정의할 수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1칸델라는요, 시간 효능이 얼마가 되는 그 값을 1칸델라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칸델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단위들이 모두 약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약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시간 효능에 어떤 물리량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죠. 킬로그램을 단위로 가는 물리량인 질량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터를 단위로 가는 물리량인 길이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세크, 초를 단위로 가는 물리량인 시간이 포함되어야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라디안은 그냥 단위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무차원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칸델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 효능이라는 물리 상수를 도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칸델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질량, 길이, 시간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질량의 정의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의 정의도 내려야 되고요. 여기 길이의 정의도 내려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신호와 정보 가보겠습니다. 우선 신호부터 봅시다. 신호가 뭐냐면 자연에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은 겨울이 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겨울이 온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신호는 크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부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진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디지털 신호는 2진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표값을 추출합니다. 기록시간 간격을 ET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연속적인 신호가 바로 아날로그 신호인데 기록시간 간격을 ET로 해서 ET 간격마다 이 신호의 세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T일 때는 신호의 세기 1이고요. 3T, 5T일 때는 신호의 세기가 3이죠. 7T일 때 신호의 세기 5이고 9T일 때 신호의 세기가 1이라고 추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모두 10진수예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면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진수로 나타내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합니다. 1에 해당되는 이진수 001이고요. 3은요 011 그리고 5는 101로 변환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진수로 변환하고 이제 이진수로 변환한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재생을 해요. 그러면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었더니 이렇게 ET 간격마다 이렇게 정보가 추출이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대표값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이 아날로그 신호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이거는 실선은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이고 이 점선은 재생된 아날로그 신호죠.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 재생된 아날로그 신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록시간 간격을 ET로 했죠. 그러면 기록시간 간격을 좀 더 줄여서 T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 간격마다 대표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로 재생할 때 T 간격마다 이렇게 점들이 추출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이보다 좀 더 자세한 아날로그 신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점선과 실선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록하는 시간 간격이 작을수록 오차가 어떻다? 오차가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켰을 때 특징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인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센서는 뭐냐면 신호를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센서라고 합니다.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 센서들이 감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빛 같은 경우에는 광 센서가 감지를 하고요. 우리는요 눈이 감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 센서가 감지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귀가 감지를 해요. 자, 압력과 열은요 압력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피부가 이를 감지할 수 있죠. 자, 기체는 뭘로 감지합니까? 가스 센서로 감지하고요. 우리는 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액체는요 이온 센서라는 것으로 감지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미각이죠. 혀를 이용해서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운동은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할 수 있는데 운동의 양상이 변하면 가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운동의 양상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각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귀에 있는 방구리관이라는 거 있는데 방구리관을 이용해서 회전 양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호와 센서였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호 센서, 이 정보와의 관계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자,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해서 유용한 자료나 지식으로 변환시킨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센서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나 지식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것을 정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단원 2단원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